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와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갖고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해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 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 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두 필값에 사고 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에요. 이 성이 어디 있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냐면은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씨들이 휘졌죠. 민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 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래갖고 1909년에 우리나라 1000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씨 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그래서 이 5개 성이 3000만 명이에요. 3000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000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닭개다야, 닭개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까야, 다나까.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럴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즈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이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씨, 이씨, 박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희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희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씨든 황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뼈대 23소는 훌륭하고 누구네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데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들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운반선 2,000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조공 받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새카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 있었냐면 1,000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누가 쪽발이에요? 1,000명이 쪽발이에요? 15만 8천 명이 쪽발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요.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다니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 줄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날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 전투, 충주 전투, 용인 전투 3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육기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 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을 누구를 보내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해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 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 강, 낙동강 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 가?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인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천 명을 받아요. 기마병 8천 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삼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러니까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천 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가요?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지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듯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요.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러.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2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3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씨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2개 잘라온다니까 면천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 목 2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예, 갑밭이 뭐 이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2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목을 자르니까. 예.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고 우리 면천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대한국은에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은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0일,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그런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날.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면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초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야.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안 했는데 뭐하러 나오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네. 임목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갖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하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면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이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시 인조반정에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은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법 훈련만 하면은 저놈 욕먹 꾸밀라고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영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영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밟혀 죽어요. 자기네들끼리 밟혀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롯데월드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삼전도에 끌려 삼괴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3번 이마 찢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 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황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9번만 머리에 찢으면 되는데 108번을 찢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보기엔 달릴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갑질.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네.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 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야.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안,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안,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갖고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궁,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갖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고 그래.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갖고 칼로 2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 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한 나라의 왕부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2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갖고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 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갖고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항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츠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이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가톨릭 문화 안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가난하니 병드니 그 다음에 이 나그네 감옥에 갇힌 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문화 안에 꽉 차 있는 나라들은요. 정말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우리 가톨릭이 2000년 동안 유지해 왔어요? 가난한 이들 편에 서 왔기 때문에 2000년을 유지해 온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 교회는 끝났어요. 프랑스 교회가 왜 끝났는 줄 알아요? 그때 귀족 편에 붙어서 갖고 가난한 이들 편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프랑스 신부들은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국가에서 월급 받아요.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어디로 귀속됐어? 프랑스로 다 귀속됐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찾는 일에 우리가 무심하고 우리도 돈만 쫓아서 성당 건물 짓고 돈 모으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이 무시당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정의로운 일에, 가난한 일에, 감옥에 갇힌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들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문화는 없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역사든 개인사든 사회 아니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하고 나서 크게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말은 우리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남에게 하는 말은 우리의 인간관계는 물론 나아가 우리의 말려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려눈까지 망치는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약점은 끝까지 감춰라. 왜 좋은 대화는 지혜롭고 말을 조심해야 할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며 말해야 하며 지혜로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노인이 되면 집단에서 아웃사이드로 위치되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감, 지혜로운 대화, 비밀 보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의 선택입니다. 단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면 안 됩니다. 자신의 출생의 비밀,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조심해야 하며 자신의 약점을 계속해서 회상하며 털어놓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평생 원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약점은 끝까지 감추어야 합니다. 젊은이가 단점을 고백하며 사랑을 고백했지만 상대방은 단점을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으로 호감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인간관계에서는 칭찬을 통해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에게만 호감을 받아야 인간관계에서 긍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거짓말이라도 칭찬해 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침묵도 금이라고 하니 조심해야 한답니다. 두 번째, 상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우리 삶에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마치 뇌관처럼 조금만 건드려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를 넘어서 우리의 운까지도 좋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건드림으로써 상대방의 감정이 크게 다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반이며 이를 잃어버린 관계는 쉽게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결국 관계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을 피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롭습니다.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친구 간에는 금전적인 문제를 너무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월급이나 돈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의 소득에 대한 물음 등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돈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말한 사람도 자칫하면 그 친구까지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입니다. 그 중에서 텅 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앞에서 다들 박수쳐 주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같아도 속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특히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경우라면 그 시기 질투의 강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도 당연한 듯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기대하며 내가 더 받는 것이 당연한 듯 행동하기 쉽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제적인 상황을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는 대화의 범위를 조심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데서 말하는 게 처음이라
제가 준비가 부족해서 등 이해해달라고 신경 써달라고 먼저 모자란 부분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미리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상대의 기대를 낮추려고 이런 말로 예고하는 경우죠.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모르고 지나갔을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먼저 말해 상대가 더 의식하게 만듭니다. 다 끝난 다음에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중간에 실수했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놀랍니다. 그런 줄 몰랐다면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긁어부스럼 만들고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필요 없는 말들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불안해서 겸손하게 말한다는 생각에 나의 부족한 부분이나 단점을 먼저 말해 상대가 이해해 주길 바라지만 그 말로 인해 그때부터 부족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성 없고 능력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해버린 단점은 은근히 눈이 가기 쉬운데요. 이런 말 때문에 초반부터 상대가 실망하거나 평가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나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 상대는 내가 먼저 말해버린 나의 부족한 부분, 단점을 공격 카드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 발표 자리, 경쟁하는 자리일수록 이런 말을 먼저 하기보다 차분하게 자신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자신은 물론 상대에게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상스러운 말은 하지 마라. 상스러운 말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고 싶으신가요? 상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까지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 달라거나 일자리를 봐달라고 하면 내키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일 상스러운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나 계속 들어왔던 사람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아무리 사과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상처가 씻기는 방법은 대부분 하나로 모아지더군요. 상대방의 사과보다는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상스러운 말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했어도 자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 너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수준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 자기 복을 쳐내고 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상스러운 말, 즉 욕이나 비하하는 말은 당장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도 바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더불어 스트레스를 느껴야 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상대방을 향한 욕설이나 비방은 순간의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그 후에 오는 후회와 부정적인 결과는 훨씬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큰 역할을 합니다. 가령 가족이나 친구들, 동료와의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매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스러운 말은 우리 자신의 인격까지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스러운 말을 하는 습관은 우리의 인격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운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번째, 남과 비교하는 말은 피하자.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누군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하는 심리가 있지만 내가 비교당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방이 내 노력을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무슨 권리로 비교하는지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기는 얼마나 잘나서 그런 말을 하지? 기분 나쁜 애라면서요. 결국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살면서 비교하는 말을 계속해왔다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할까요? 말년은 괜찮을까요? 자기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며 화내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는 상대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즉 공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말하는 지혜, 말하는 법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생각할수록 관계는 나빠지고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더 불러들이는 꼴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7번째,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하지 마라. 아무리 상대가 부족해 보이고 상대를 위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상대가 요청하기 전에 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라며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원인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을 경우 흔히 나타납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오만이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라는 한계 때문에 틀릴 위험이 높은데요. 내가 살아온 인생과 관점은 다양한 인간의 삶 중 극히 일부입니다. 이를 전부로 착각할 때 쓸데없는 훈계나 오지랖으로 번집니다. 나이나 경험, 재산에서 차이가 날 때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는 실수를 종종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틀린 것일 수 있고 상대는 상대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관점과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더라도 누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조언이 위험하고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8번째, 남이 못한 것부터 말하지 마라.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조심했어야지. 배우자가 차를 긁어먹었을 때, 직원이 실수했을 때 등등. 이런 상황에 못한 것부터 말의 상황도 수습하지 못하고 인심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뭔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칭찬은 커녕 싫은 소리 하는 경우가 있죠. 음식을 부족했는데 간이 부족하네라고 말하면 준비한 사람의 기분도 확 꺼집니다. 청소한 것이 자기 눈에 성에 차지 않고 지저분한 것이 눈에 들어오니 그것부터 말해버리거나 음식 맛도 개선할 부분부터 먼저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한 인간의 본능이고 완벽한 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가 열심히 했어도 손해에 민감하고 부족한 부분부터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 마음부터 우선하는 심리입니다. 대화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은 상대부터 배려하는 것입니다. 내 손해부터가 아니라 상대가 다쳤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대 관점을 먼저 생각하고 과정에 들인 노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물론 마음은 내 손에 내 것부터 먼저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할수록 상대는 상처가 깊어짐. 사람이 싫어지고 의욕도 잃게 되고 결국 나도 상처받게 됩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남이 못한 것부터 말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상대를 먼저 살피는 말, 칭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찬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아침은 늦게 밝는다. 78살의 영감과 70줄의 마누리 사는 집. 출근길이 바쁜 직장인도 학교에 늦을 학생도 없으니 동창의 햇살이 눈이 부실 때까지 마음 놓고 잠에 취한다. 노년에 들면 초저녁 잠이 많아 저절로 아침형 인간이 된다는데 우리 내외의 수면 형태는 여전히 젊은이 같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마누라는 쿨쿨 자지만 영감은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러나 얼마든지 게을러도 괜찮은 나이. 늦은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내게 찾아온 노후를 예찬한다. 식사 준비도 간단하다. 잡곡 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와 시골에서 가져온 푸성귀, 생선 한 토막이 전부다. 마눌은 영감에게 초라한 밥상을 내밀며 자랑이나 하듯 말을 한다. 조식이 건강식인 것 아시지요? 조악한 음식이라야 노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나에게는 조촐한 식단이 입맛에 맞는 일상의 식사로 속으론 고마워하면서도 아직 내색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중얼거린다. 늙었다는 것은 정말 편한 것이구나. 식후의 커피처럼 황홀한 것이 또 있을까? 우리 집의 소파가 놓여있는 동쪽은 전면이 유리창인데 찻잔을 들고 건너다 보면
동쪽의 공원 야산 수목이 마치 내 집 마당처럼 눈에 들어온다. 나는 가꾸는 수고 없이 그 안에 가득한 꽃과 나무를 즐긴다.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 분주한 젊은이에겐 어림없는 일이다. 한유의 복은 노후의 특권이다. 느긋하게 신문을 본다. 주식시장에 며칠 사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자금이 날아갔다는 기사를 읽는다. 이익이 있는 곳이면 벌떼처럼 모이는 군상들. TV를 본다. 권력을 잡기 위한 사투의 현장, 거기에 온갖 거짓과 뻔뻔함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게는 어느 남가일몽의 꿈인 듯 허망하다. 다만 젊은 후손들의 심사를 오염시켜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 못하는 세상 될까 두렵다. 일상에서 초연해지는 것이 늙음의 은총인가. 만용이 사라지고 과욕이 씻겨 나가고 인생에서 어느 시기를 제일 좋은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뛰어놀고 공부만 하면 되는 어린 시절일까? 드높은 이상에 도전해보는 열정의 청춘 시절일까? 아니면 가정을 튼실히 이루고 사회의 중견이 되는 장년 시절인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인정받는 이런 시절은 가히 황금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좋은 시절에 나는 결코 행복하지도 황금을 맛보지도 못했다. 경쟁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 애쓰던 그 시절. 삶의 본질은 할 일 없는 자들의 주술로 여기고 앞만 보고 달렸기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세월의 영역 속에 밀리고 밀려 추락의 끝이라고 생각한 노후라는 땅에